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컨설팅 관련한 강의로 찾아온 김이나 컨설턴트입니다. 이제 2026년이 되면서 제가 유튜브를 한 지는 3년 차, 그리고 컨설팅 업계에 있었던 지는 13년 차가 되었고, 아직도 이 업계에 있을 줄이야 라고 하면서도 이제 프로보노를 하는 컨설팅 펌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이 영상을 준비할 때 이걸 보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컨설팅 커리어를 막 시작하셨거나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인턴이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때 생각이 나는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가 생각해 보면, 참 슬라이드는 이쁘게 잘 만드는데 이게 어디다가 쓰이는지를 알고 만드니? 라는 말씀을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주니어들한테 다시 그런 말을 하고 싶어지는 걸 보면, 이제 진짜 컨설팅을 할 때 어떤 프로젝트 유형들이 어떤 백그라운드로 인해서 어떤 클라이언트 니즈에 맞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심층적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이번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컨설팅 프로젝트는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지만요. 제가 과거에 이제 전략 컨설팅과 오퍼레이션 컨설팅에 관련한 차이는 이미 정리해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저는 여전히 3대 유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타당성 검토, 전략 수립, 그리고 실사, 즉 듀딜리전스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세 가지를 다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주니어고 컨설팅에 갓 입문했다고 하더라도 하시는 작업 하나하나가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를 이해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 각 프로젝트가 왜 발생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건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주니어와 시니어를 가르는 좀 근본적인 차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각 세 개 유형에 대해서 개괄적인 비교와 소개를 먼저 드린 다음에 각 프로젝트별로 어떤 목차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만드는지, 최종 보고서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소개를 할 건데,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 I Love Learning에서 부트캠프를 통해서 실제 프로젝트를 현직자와 함께 최종 보고서 작성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개설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안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3대 프로젝트 유형에 대해서 개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개 프로젝트는 feasibility study, 즉 타당성 검토, strategic planning, 전략 수립, due diligence, 실사라고 하는 것이 3대 유형입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보면 기업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유관이 되어 있는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프로젝트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어디로 나아가지? 라는 방향을 수립할 때는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전략이 세워지고 방향성이 수립되면, 근데 이거 진짜 해도 되나? 돈이 되나? 리스크는 없나? 라는 검토가 필요한데, 그때 하는 것이 타당성 검토가 됩니다. 또한 기업이 성숙기에 일어서거나 아니면 기업을 훨씬 크게 밸류업을 하려고 할 때는 M&A라든지 투자 등을 집행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보고 있는 기업을 더 꼼꼼하게 검증하는 것이 듀딜리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각각 어떤 프로젝트인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easibility study의 핵심 질문은 이거 해도 되나? 라는 질문입니다. 신규 사업을 하거나 신규 투자를 할 때, 신규 시장에 진출하거나 조인트 벤처 혹은 M&A를 할 때 사전 검토 상황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하는 프로젝트고,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을 내포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도 작은 규모보다는 대기업의 신규 사업팀 혹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로 strategic planning의 경우에는 과연 어디로 갈 거냐라는 방향 수립과 관련한 프로젝트입니다. 중장기 전략을 세우거나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우거나 사업 구조를 개편하거나 성장 전략을 세우고 턴어라운드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들입니다. 방향을 정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실행은 하지 않고요. 실행은 오퍼레이션 단에서 맡기는 경우가 많고요. 결정만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창의력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의견 충돌이 실무단에 많은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클라이언트들은 주로 대기업의 본사 혹은 전략기획팀이라든지 CEO 오피스 혹은 전사기획팀이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듀딜리전스라는 프로젝트의 핵심 질문은 이게 진짜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쉽게 설명해보면 여러분 이제 친구들을 서로 괜찮은 이성한테 소개시켜주거나 할 때 일단은 SNS 사진 같은 거를 보내주고 진짜 예쁘지, 진짜 잘생겼지 이렇게 소개를 시킬 수 있지만 실물 검증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듀딜리전스는 실제 그 기업이 그런지 실물을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고 좀 압박도 있고요. 이 듀딜리전스에 의해서 투자 의사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치도 좀 많은 편입니다. 주로 이 프로젝트를 맡기는 클라이언트들은 IB라든지 PE 혹은 대기업의 투자팀처럼 사업 방향보다는 돈이 움직이는 팀에서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니까 본격적으로 feasibility study란 뭔지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 is feasibility study? feasibility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프로젝트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사결정 전 단계에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미 사업 방향을 어디로 갈지를 수립하는 전략 수립과는 다르게 아주 명확한 사업 아젠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화장품 회사가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타당한가 랄 정도로 저희가 검증해야 하는 명제가 구체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단계지만 실제로 이걸 들어가기 전에 업사이드보다는 다운사이드를 살펴보기 위해서 진행하는 게 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으로는 리스크 중심의 사고가 필요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feasibility study를 단순하게 시장 사이즈를 좀 메저링을 하거나 우리가 가진 역량이 있는가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는 그보다는 리스크, 즉 경쟁사부터 규제까지를 같이 보는 더 큰 스컵의 프로젝트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 게임에 들어가도 되는가를 보는 프로젝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feasibility study의 핵심은 현실 검증이 핵심입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사업만 들여다봤을 때는 당연히 될 것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현실에서 가능한가를 보는 것이 타당성 검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국가에서 폐기물 사업을 혹은 매립지 사업을 A 지역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가? 어떤 공공기관에서 지방에 있는 정부기관들을 서울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가? 어떤 가구 기업이 이미 전략 수립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주항공 사업을 하기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을 때 우주항공 사업 중에 가구 쪽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식으로 검증해야 할 부분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feasibility study를 왜 하는가, 클라이언트는 왜 찾아오는가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타당성 검토까지 용역을 맡길 정도의 프로젝트라면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을 때 들어가는 자본이라든지 시간의 투입이 굉장히 막대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컨설턴트들의 역할은 고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만들어드리는 절대 역할이 아닙니다. 다시는 되돌리기 어려운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틀린 고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라는 사명감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클라이언트가 이미 이거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우리한테 의뢰를 하지 않냐 라고도 문의를 하시는데 이미 하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을 때 막대한 손실이 장기적으로 예상되거나 이 게임의 리스크를 생각했을 때 너무 다운사이드가 더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그 틀린 고를 막는 것이 feasibility study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실제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고서 목차와 함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고서 목차는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Market Reality, Business Model Viability, Operational Feasibility, Financial Feasibility, 그리고 Risk Assessment가 정석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살이 더해지거나 스코프에 따라서 내용이 빠질 수도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순서입니다. 대부분의 주니어들이 이 feasibility study를 처음에 받으면 일단 마켓 사이즈부터 제시하면서 크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제가 VC들이랑도 컴퍼니 빌딩을 하면서도 많이 일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이 크더라도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모델이 과연 타당한지 성립이 가능한지를 보면서 마켓 사이즈를 같이 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각 목차별로 핵심 메시지를 조금만 힌트를 드려보면요. 첫 번째, 마켓 사이즈의 경우에는 단순히 시장 사이즈를 전부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수요가 존재하는 곳이 얼만큼이고 어디인가를 보는 게 핵심인데요. 시장 전체는 10조 규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서비스나 비즈니스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탐삼솜으로 계속 쪼개봤을 때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수요가 있을 것인가를 바르는 것이 특히 듀딜리전스보다는 이 피저빌리티 스터디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비즈니스 모델 바이어빌리티의 경우에는 돈을 버는 구조가 성립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현재 이렇게 마켓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요, 예를 들면 구독 모델, 임대 모델, 공유하는 이런 모델들이 이런 변수에 의해서 모두 무력화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경쟁자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실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넘는 지점까지 오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만 더 힌트를 드리자면 이 피저빌리티 스터디에서는 우리가 얼만큼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보다도 일단 브레이크 이븐을 언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하고요. 이게 이따가 뒤에 나오는 Financial Feasibility 부분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Operation Feasibility인데요. 실제 우리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은 있는지, 인력 충원은 가능한지, 경쟁사 대비 차별화점이라든지 우리의 경쟁 우위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Financial Feasibility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숫자를 보는 부분이고, 초기 투자 규모는 얼만큼 필요한지, 손익분기점은 언제고, 우리가 유닛 이코노믹스가 성립할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이 언제쯤인지를 파악하는 게 이 단계입니다. 그리고 전체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리스크 어세스먼트 마지막 단계라고 보는데요. 아무리 좋은 사업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규제에 막히거나 그 시장의 특성에 막힐 경우에는 성립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경쟁 차원에서, 역량 차원에서 쪼개서 세세하게 분석하는 마지막 모듈이 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피저빌리티 스터디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 퀵퀘스천들을 뽑을 때 우리가 주지하고 있어야 할 팁, 그리고 앵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퀵퀘스천은 사실 여러분 AI 돌리셔도 무방하고요. 사람마다 혹은 PM마다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망하는 시나리오부터 생각하고 퀵퀘스천을 뽑는 것이 좋습니다. 피저빌리티 스터디이기 때문에 이거 된다라고 생각하고 마켓 크다, 우리 역량 있다 라고 가지 마시고 진짜 이 마켓이 있을까? 근데 그랬다가 마켓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퀵퀘스천의 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와 유사하게 연결되는 두 번째 팁이 여러분의 가정을 최대한 의심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요가 과연 정말로 있을까? 과연 경쟁사가 진짜 그렇게 하이 퀄리티가 아니라 로우 퀄리티일까? 과연 우리가 갔을 때 진짜 경쟁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가정을 계속 의심하면서 보수적인 시각으로 퀵퀘스천을 뽑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질문만 남기고 나머지 퀵퀘스천은 조금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될까는 미래에 있을 일을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퀵퀘스천을 뽑고 답을 하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을 다 체크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가 오히려 진입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혼란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의사결정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질문만 남기시고 나머지는 최대한 제거해서 깔끔한 결론을 내시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과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능성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이유를 제거해 나가면서 답을 찾는 프로젝트. 그러면 여러분도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컨설팅 3대 유형의 두 번째 프로젝트인 스트래티직 플래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업이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해주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 전략 수립 프로젝트는요, 기업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 배분을 바꾸거나 의사결정을 했을 때 우선순위를 바꾸거나 혹은 앞으로 3년간, 5년간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을 완전히 뒤바꾸는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안에서는 저희는 의사결정만 하지 실행을 하진 않고요. 근데 이 의사결정을 할 때 대안을 아주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난이도가 어렵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는 프로젝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관점에서 누가 이 프로젝트를 언제 의뢰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전략 수립 프로젝트는 대기업에서 전략기획팀 혹은 본사 혹은 굉장히 많은 경우 대기업 아니더라도 CEO 오피스, 즉 C레벨 직속 부서에서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사업을 한다, 이 방향성으로 간다 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CEO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고 이런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를 드리는 입장인데요. 과거에 제가 전략 컨설팅과 오퍼레이션 컨설팅 비교한 영상에 보면 이런 예시를 들었었습니다. 홍삼을 가지고 건기식을 만드는 회사인데 앞으로 무슨 신사업을 하면 좋을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앞으로는 홍삼을 가지고 섬유를 만들어 보세요. 의류 사업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도 결론이 날 수 있는 게 전략 수립 프로젝트고, 그랬을 때 CEO가 그래, 우리 홍삼으로 의류 사업하자 라고 결론 냈을 때 그러면 공장 배치는 어떻게 바꾸고 제품은 어떻게 만들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만들어가는 것을 오퍼레이션 컨설팅에서 한다고 했었죠. 따라서 스트래티직 플래닝 안에는 이렇게 사업을 방향성을 정하는 것뿐 아니라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기업이 좀 침체되어 있을 때 턴어라운드 전략을 수립하는 것 등이 포괄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목차 구조를 또 한꺼번에 보도록 할까요? 목차는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일단 인더스트리 애널리시스를 시작하고 competitive position, capability assessment, strategic options, 그리고 시나리오 분석을 한 다음에 financial impact까지 보고 최종 recommendation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목차가 말 그대로 맥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더스트리 애널리시스에서는 지금 이 산업이 과연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거나 경쟁 방식이 바뀌고 있거나 구조가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competitive position에서는 그 산업 안에서 메이저 키 플레이어들이 있을 건데요. 그 회사들과 우리 회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지? 점유율은 어떻고 수익성은 어떻고 현재 어떤 비전을 향하고 있지를 계속 거시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여기까지가 거시적인 분석이라고 하면 이제 capability assessment에서는 지금 산업과 경쟁자가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가 가진 역량은 무엇인가를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전략 방향을 논하기 전에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strategic option 파트가 나오는데요. 어떤 선택지들이 있나를 제시하는 게 됩니다. 보통은 2-3개 정도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고 이게 보고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옵션이 너무 비슷하거나 너무 극단적일 경우에는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옵션들은 서로 트레이드오프가 명확하면서 셋 다 어느 정도 피저블하게 보이는 것이 좋은 스트래티직 옵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나온 직후에 시나리오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각 옵션들을 비교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보고 단순히 비즈니스 임팩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서 파이낸셜 임팩트를 통해서 각 전략 대안을 선택했을 때 재무적으로는 어떤 성과가 각 연도마다 예상이 되는지를 봄으로써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돕게 됩니다. 어떤 선택지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매출을 올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죠. 이때 장기적 관점에서 시나리오 애널리시스를 통하면 진짜 중장기 의사결정을 할 때도 재무적인 것도 놓치지 않으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서머리해가지고 최종 권고를 하는 게 마지막 파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스트래티직 플래닝을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걸 맡기는 클라이언트 중에는 대기업은 있지만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들은 또 찾기 어렵고요. 그런 기업들은 사실상 이미 의사결정이 빠르고 민첩한 조직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TF를 꾸리기도 합니다. 그때는 이런 메서돌로지만 알고 있으면 외부 전문가를 찾기 전에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전략 수립을 하자고 찾아오는 기업들은 조금은 침체되어 있거나 뭔가 묘수가 필요하다. 외부 전문가들이 오면은 새로운 시각을 좀 줄 것 같다라는 니즈에 의해서 찾아올 때가 많고요.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이나 이런 거에서 잘하는 기업 벤치마킹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하는 어느 정도 패턴에서 벗어난 시각을 갖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 때는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키 퀘스천을 뽑았다면 이 전략 수립을 할 때는 정말 외부에 내가 신선한 시각을 가지고 자문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이런 걸 해보면 진짜 좋겠다라고 진정성을 갖고 프로젝트에 임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하나만 더 팁을 드리자면 전략 수립을 할 때 컨설턴트에게 가장 요구되는 역량은 단순화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택지도 있고 많은 옵션들도 있고 또 정치적 이해관계자들도 들어오게 됩니다. 전략 수립을 통해 A가 우선순위로 되는 순간 다른 부서에 있거나 다른 사업부에 있는 곳들은 상대적으로 좀 자원이 덜 가는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CEO가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 쳐낼 것은 쳐내고 명확하게 이 옵션만 보고 보자 라는 식으로 명료하게 딜리버리를 생각해 주시는 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듀딜리전스 프로젝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듀딜리전스 프로젝트를 할 때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미 결정된 딜에서 속지 않게끔 하기 위해 파이널 검증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드린 말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첫 번째는 이미 거의 결정된 딜, 두 번째는 속지 않기 위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첫 번째로 이미 결정된 딜이라고 하는 게 feasibility study랑 굉장히 다른 부분인데요. 이미 어느 정도 방향성 만 나와 있는 정도의 feasibility study와는 다르게 듀딜리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인수 대상도 다 정해져 있고 그 대상에 대한 법률 자문이라든지 시장성도 어느 정도는 협상이 되어 있고 가격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 라는 수준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속지 않기 위해가 또 핵심인데요. DD의 본질은 말 그대로 검증입니다. 매각 측에서 제시한 숫자가 진짜 맞는지, 시장이 정말 그만큼 좋은지, 실제로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봐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검증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본질이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압박 차원에서 보자면 DD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큰 프로젝트입니다. 일단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짧은 DD는 2주 정도고 길어도 5주 정도 만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고 일단 재무적 관점에서의 압박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전략 수립이라든지 타당성 검토는 결론을 나중에 수정해도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맞춰가면서 할 수 있는데 DD를 했다가 우리가 한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되면은 말 그대로 수천억이 날아가는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압박 안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아무리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된 딜이라고 하더라도 검증을 했을 때 정말 이건 잘못됐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꼬집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진행하는 방법론은 정해져 있지만 여기서 내가 놓치는 게 있으면 진짜 큰일 난다 라는 압박이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DD 프로젝트를 의뢰하는 곳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움직이는 곳, P라든지 IB 아니면 투자팀 이렇게 실제로 인수를 검토하는 주체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 이 클라이언트들은 컨설턴트에게 DD를 의뢰할 때 한 영역에만 의뢰를 하지 않습니다. DD는 보통 여러 주체가 붙어서 다각도로 같이 검증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커머셜 DD를 할 경우에는 MBB 컨설턴트들이 와서 시장성이라든지 경쟁 구도, 우리의 역량 등을 보게 되고요. 리걸 DD를 할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들이 와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법과 관련해서 어떤 리스크가 없는지를 보게 되고 파이낸셜 DD는 회계사들 혹은 재무 전문가들이 와서 실제 재무제표상의 정보와 매각 측에서 제시한 숫자가 잘 맞아떨어지는지 앞으로 어떻게 포캐스팅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숫자 하나하나 보면서 세세하게 검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딜이 정말 크다라고 하면 오퍼레이셔널 DD를 따로 하거나 마켓 DD를 또 추가로 하거나 아니면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또 별도로 맡기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인수권 하나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 듀딜리전스의 중요도도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DD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만큼 이 DD 프로젝트가 사실 우리가 레드 플래그를 찾는 업무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해관계자들과의 조율 그리고 거기서 오는 로지스틱스가 많은 업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미 이 투자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이 딜을 성사시켜야 한다라고 감정적으로 이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오히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컨설턴트가 진짜로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20% 큰다고 했는데 그건 전체 시장이고 우리의 타겟 시장은 5%밖에 안 됩니다 라는 등으로 사실을 전달해 가면서 우리가 옳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의 의견만 줄 게 아니라 우리한테서 나온 숫자가 FDD에서 나온 숫자랑도 맞아야 되고 LDD에서 하는 얘기랑도 맞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자 조율 역량도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해지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주제 컨설팅 프로젝트 3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딥하게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프로젝트들을 컨설팅을 하면서 주니어가 경험을 하게 되면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있는 슬라이드 만들기 이런 거는 업계 진입하고 2년 정도만 되면 마스터해야 되는 스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떤 논리를 쌓아가고 있는지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조율을 할지를 익히셔야 하는데 그때 이 과정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특히 요즘 저희 채널에 보면 변호사분들, 세무사분들, 변리사분들의 이야기도 제가 같이 업로드하고 있는데 요즘같이 컨설팅 시장이 계속 확장될 때는 옛날처럼 그냥 하나의 컨설팅 주제만 컨설팅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분들과 협업해야 하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도 여러분이 좀 귀담아서 들어두시고 그거를 이용해서 함께 프로젝트를 할 때 협업을 좀 이끌어내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서만 아는 것보다 내가 진짜 이 프로젝트 컨설턴트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I Love Learning에 제가 4주 과정의 부트캠프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동안 컨설팅 씬에 있으면서 보통 이런 거는 feasibility study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구성해놓은 일종의 패턴을 가지고 실제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의 스콥을 들어보고 키 퀘스천을 뽑은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하고 리서치도 한번 해보고 PPT도 만든 다음 최종 발표도 할 수 있게끔 그걸 4주 안에 겪으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이 3개 유형의 실제 프로젝트 경험을 해보고 나시면 케이스 인터뷰 이런 것은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현직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과정이니까 실무 역량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께는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만약에 부트캠프 듣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라이프 오브 컨설턴트 많이 읽어주세요. 여기에 개괄적인 부분 넣어놨으니까 여러분께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더 좋은 컨텐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턴트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이나 컨설턴트였습니다.